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989년 가을밤, 대구시 달서구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가에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빗물은 포장되지 않은 길 위에서 진흙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 어둠 속에서 범수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두드림 소리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쿵,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불길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범수는 낡고 작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혜수가 경직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통보를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가장 앞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들은 범수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다. 가방에는 현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1억을 부부 앞에 내려놓았다. 교회를 위해서도, 범수 부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그들은 혜수가 다니던 평성교회의 집사와 장로들이었다. 담임 목사와 혜수의 불륜 사실이 확산되어 더 이상 교회 측도 가만둘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 곽 장로와의 추문설이 있었지만 범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혜수가 바람이 나다니, 그것도 목사와 그런 짓을 하다니, 그토록 울부짖고 기도하던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가고 범수는 마당에 서 있는 아내 혜수를 보았다. 혜수는 울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과 빗물이 섞여 바닥에 떨어졌다.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가난한 남자의 역할은 질문 대신 침묵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그 돈을 받아들었다.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1억이라는 큰 돈을 아내의 불륜으로 얻게 된 것이었다. 2 딸과 혜수를 데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한 달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단 지역.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내외로 닿을 수 있는 곳이었고,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범수는 아내의 불륜으로 획득한 돈으로 집과 공장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170평짜리 단층 슬레이터 건물을 매입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딸려 있었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다. 11월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 범수는 트럭에서 미싱 2대를 내렸다.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혜수는 집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춰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11살 큰딸 미선이는 낯선 환경에 겁먹은 표정으로 학교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혜수는 기계적으로 조금만 참으면 곧 좋아질 거라고 대답했다.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범수는 안방 한쪽 벽에 미싱 2대를 나란히 놓고 천을 쌓아둘 선반을 손수 만들었다. 그러나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누운 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구의 교회를 떠올렸다. 평성교회의 화려한 샹들리에 일요일마다 입던 깨끗한 정장, 예배 후 마시던 향긋한 커피, 그리고 목사의 온화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침 6시, 범수는 어김없이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다.
해수와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이미 미싱 앞에 앉아 있었다. 타다닥, 타다닥. 미싱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공장을 샀지만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텅 빈 공장에 준비된 것은 미싱 2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불륜으로 굴러들어온 돈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돈을 공장 매입에 다 써버렸던 것이다. 텅 빈 공장에서 범수는 친구이자 1살 후배인 봉식의 도움으로 겨우 미싱 2대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일감은 봉식이 가져다 주었다. 범수의 오랜 후배이자 친구이고 원청업체 사장의 아들인 봉식은 서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트럭을 몰고 와서 재단된 원단 뭉치를 내려놓고 갔다. 매번 바지 200벌에서 300벌 정도의 물량이었고 다음 주까지 납기를 맞춰야 했다. 범수는 고개를 깊이 숙여 고마움을 표했고 봉식은 그런 범수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수의 시선은 봉식의 깔끔한 재킷, 반짝이는 구두, 손목의 금시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쓸어 올리고 앞치마에 구김을 펴고 있었다. 봉식이 밝게 인사하며 형수가 수고가 많다고 말을 건넸다. 짧은 대화였지만 범수는 과거가 있는 아내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에 실린 묘한 떨림을.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더 세게 미싱 페달을 밟았다. 올림픽이 끝난 한국의 1989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러나 더 추운 것은 경제 상황이다. 2차 오일 쇼크의 여파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고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의류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봉식이 가져오는 일감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 달에 300벌이던 것이 200벌로 다시 100벌로 줄었다. 범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업체를 찾아다녔고 단가가 낮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해수는 이렇게는 안 된다며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범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조금만 참으면 곧 나아질 거라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해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에는 공장 담벼락과 좁은 골목길만 보였다.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밤이면 그녀는 옛날 사진첩을 몰래 꺼내보았다. 교회 수련회에서 찍은 사진, 부활절 예배 사진, 목사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운 해수는 이렇게 평생 살 거냐고 중얼거렸다. 범수는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들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1990년 초봄 범수의 남동생 범철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는 범철은 형보다 5살 어렸지만 세상 물정에는 훨씬 밝았다. 그는 형의 안부를 묻고 형수는 어디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수가 시장에 나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범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자신이 할 말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범철은 형수가 요즘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지 물었다. 범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범철은 지난주에 형에게 전화했을 때 형수가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 왜 이제 전화한 거야? 하는 것이었다. 저예요, 형수. 하고 범철은 가볍게 넘겼지만 당황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다는 것이었다. 목소리 톤이 형에게 하는 것과 완전 달랐고 애교 섞인 콧소리로 말하다가 범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확 바뀌더라는 것이었다.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범철은 품 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도청장치였다. 전화선에 클립으로 물려두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것으로 요즘 자신의 가게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다룬다고 했다. 범철은 확신은 없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확인만 해보라고 권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형은 너무 착하다며 세상이 다 형처럼 착한 게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범철은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범철이 간 뒤 범수는 그 장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범수가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전화벨이 울렸다. 혜수가 급히 받는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자기가 걸겠다는 내용이었다. 범수가 나타나자 혜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누구냐고 묻자 친구였다며 별일 아니라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날 밤 범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혜수와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범수는 전화기 뒤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범철이 알려준 대로 도청 장치를 전화선에 연결했다. 작은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어 통화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었다. 도청 장치는 전화기로 들어오는 통신선에 물리기만 하면 된다. 어디에나 몰래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았다. 범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전화기를 만져보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냥 확인만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싱 앞에 앉았다. 일주일 뒤 범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혜수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전화기 뒤에 녹음 장치를 꺼냈다. 손이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범수 자신이 거래처와 통화하는 내용,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 전화가 이어졌다. 그러다 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범수가 실을 사러 나갔던 시간이었다. 범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상대는 남자였고 범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봉식이었다. 남자는 오늘 괜찮냐며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혜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내일 오후 3시에 시장 앞에서 보자는 약속이 오갔다. 혜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범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봉식은 저번에 못 만나서 미안했다며 이번엔 좋은 데 가자고 했고 혜수는 어디든 좋다고 당신이랑 있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통화가 끝나자 범수는 녹음기를 멈췄다. 손이 덜덜 떨렸다. 구역질이 났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다. 그날부터 범수는 집요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3번씩 정기적으로 범수는 일부러 외출을 했다. 그리고 반대로 혜수가 외출한 틈을 타 녹음기를 확인했다. 통화는 계속됐다. 일주일에 1~2번씩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범수는 모든 통화 내용을 새 카세트 테이프에 복사했다. 그 테이프들을 작업실 한쪽 공구함 밑바닥에 숨겼다. 절대 해수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녹음된 내용들은 끔찍했다. 해수는 어제 꿈에 봉식이 나왔다며 우리 둘이 어디 멀리 도망가는 꿈이었다고 말했다. 가고 싶냐는 질문에 그녀는 가고 싶다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범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자신과의 삶이 해수에게는 지옥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녹음은 계속됐다. 그들이 모텔에서 만난 이야기,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는 약속들. 범수는 매번 녹음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죽어갔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한 달 뒤 범철이 다시 찾아왔을 때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철은 형의 얼굴을 보고 최악의 경우였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하다는 범철에게 범수는 아니라고, 고맙다고, 네가 알려줘서 다행이라고 대답했다. 범수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범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범철은 여자 바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그냥 이혼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범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혼하면 저 여자는 자유로워지는데 그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범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한 얼굴이었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2달이 흘렀다. 범수의 공구함 밑바닥에는 이제 15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쌓여 있었다. 해수와 봉식의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헤드폰을 끼고 그것들을 들었다. 해수가 잠든 뒤 작업실에서 혼자 마치 자해하듯이 들었다. 폰섹스 내용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통화가 녹음됐다. 범수가 원청업체에 납품하러 나간 사이였다. 해수는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범수는 숨이 멎었다. 임신이라니? 봉식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다. 해수는 생리가 2달째 나오지 않는다며 어떡하냐고 물었다. 봉식은 일단 병원부터 가보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고 대답했다. 통화가 끝나자 범수는 녹음기를 꺼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프를 다시 숨겨두었다. 해수가 집에 돌아오기 전, 저녁 무렵 해수는 시장 가방을 들고 태연한 얼굴로 돌아왔다. 범수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배를 보았다. 아직 아무 변화도 없었다. 이사와서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저 안에 누구의 아이가 있는 것인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공구함을 열어 새 테이프를 하나 꺼냈다. 16번째 테이프였다. 봄이 왔다. 1990년의 봄은 따뜻했지만 범수의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범수의 공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봉식의 방문 횟수는 부쩍 잦아졌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이었던 것이 이제는 매일 방문으로 늘었다. 그는 늘 핑계가 있었다. 지나가는 길이라거나 새 샘플을 보여주려거나 다음 달 물량을 미리 상의하려는 것이었다.
혜수는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머리를 말았다. 낡은 옷장에서 그나마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고 부엌을 깨끗이 치웠다. 심지어 화장까지 했다. 임신한 아이는 지웠겠지.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자신을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공장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납품 단가는 내려갔다. 대형 공장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영세한 하청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범수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봉식이 주는 일감도 있었지만 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다. 오히려 할수록 적자만 쌓여갔다. 1990년 여름, 범수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빚만 늘어날 뿐이다. 미싱 2대로는 경쟁력이 없었다. 설비를 확장하자니 돈이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다. 범수는 밤새 고민했다. 담배를 피우고 또 피웠다. 재떨이는 금세 꽁초로 가득 찼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다. 공장을 팔기로. 지금 팔면 조금이라도 손에 쥘 수 있지만 더 끌면 빚만 남을 것이었다.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자 의외로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다. 인근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확장하려고 찾던 중이었다. 가격 흥정이 시작되었다. 범수는 1억 7천을 제시했지만 상대는 1억을 고집했다. 협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1억 5천만 원에 합의했다. 처음 매입했던 1억보다 5천만 원이 남는 것이었다. 범수는 안도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정확히 1억 3천만 원이었다. 공장 시절 진 빚들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었다. 범수는 그 돈을 들고 막막했다.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미싱을 하자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혜수는 이제 뭘 할 거냐고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범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봉식이 나타났다. 그는 범수가 공장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봉식은 범수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 땅 투자였다. 지금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봉식은 자신도 이미 투자했다며 확실한 정보라고 장담했다. 부동산 회사를 통하면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투자하면 몇 년 안에 최소 몇 배는 오를 거라고. 아니 공항이 확정되면 10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범수는 망설였다. 부동산 투자라니 자신과는 거리가 먼 세계였다. 그러나 봉식은 커미션을 챙길 생각에 계속 설득했다. 평생 일해서 모을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혜수도 거들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미식만 하면 언제 나아지겠냐고.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보였다. 원수와 같은 연놈들이지만 범수는 결국 흔들렸다. 봉식이 소개한 기획 부동산 사무실은 서울 강남 테헤랄로에 있었다. 화려한 사무실과 정복 입은 직원들, 벽에 걸린 각종 인허가 서류들. 모든 것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대표는 중년의 남자로 자신 있는 태도로 영종도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미 국제공항 건설을 확정했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별 케이스에 속한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라고 장담했다. 각종 서류와 지적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영종도 일대가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아직 정식 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식 발표가 나면 가격이 폭등해서 일반인들은 투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가 제시한 땅은 영종도의 한 지역 약 3,000평 규모였다. 가격은 1억 3천만 원. 범수가 가진 돈 전부였다. 평당 약 4만 원 정도의 계산이었다. 대표는 이 땅이 공항 인근 지역이라 개발이 확정되면 최소 3배는 오를 거라고 장담했다. 범수는 망설였다. 아내의 불륜으로 보상받은 전 재산을 땅에 투자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봉식이 옆에서 계속 부추겼다. 형,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나도 이미 1,000평 샀어. 결국 범수는 결심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1억 3천만 원 전부를 지불했다. 영종도 3,000평. 땅 주인이 된 것이었다. 봉식은 뒷돈으로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챙겼다. 등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영수증을 건넸다. 2주 안에 등기부등본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범수는 집에 돌아와 혜수에게 투자했다고 말했다. 3,000평, 1억 3천만 원. 혜수는 잘했다고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며 분위기를 맞추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혜수는 아마 이 일이 봉식이 꾸민 일인 줄 모른 듯 보였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범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투자한 지 석 달 뒤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부동산 회사가 사기라는 것이었다. 영종도 개발 계획은 사실무근이고 개발이 된다 해도 그 회사가 판 땅은 개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된 땅도 아니었다.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이었다. 범수는 급히 그 회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직원들도 대표도 모두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개발 계획 자체는 정부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평당 4만 원이나 주고 산 땅이 실제로는 평당 몇천 원의 가치도 없는 황무지였던 것이다. 등기는 정확하게 되어 있었다. 범수 명의로 영종도 3,000평의 땅이 등록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땅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개발 계획도 없고 접근도 어렵고 실제로는 갯벌에 가까운 황무지였다. 범수는 허탈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도 없었다.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이상 사기로 보기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하자니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이길 가능성도 낮았다. 그는 1억 3천만 원을 쓸모없는 땅과 바꾼 것이다. 집에 돌아온 범수는 며칠 동안 혜수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털어놓았다. 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범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다. 뭐라고요? 돈을 다 날렸다고요?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혜수는 계속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확인도 안 하고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가진 전부를.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항상 그래. 무능하고 멍청하고. 그래 놓고는 나한테만 잘못을 따지고. 그 말에 범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혜수를 향해 다가갔다. 혜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무능하다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범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봉식이랑 붙어먹고 다니던 년이? 목사랑 불륜 저지르던 년이? 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범수는 계속 다가왔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전화통화, 모텔에서 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혜수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범수는 그녀 앞에 섰다. 그의 손이 올라갔다. 제발, 여보. 혜수의 애원은 소용없었다. 범수의 손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혜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범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도 섞여 있었다. 자기 혐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일어나라, 이 미친년아. 범수의 명령에 혜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범수는 그녀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닫았다. 옷 벗어. 여보, 제발. 벗으라고. 범수가 고함쳤다. 혜수는 울면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블라우스, 치마. 그녀의 손은 떨렸다. 범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천천히 연기를 들이마셨다. 네가 봉식이랑 뭘 했는지 다 알아. 모텔에서, 차 안에서. 그는 담배를 혜수의 어깨에 가져다 댔다. 살타는 냄새가 났다. 혜수가 비명을 질렀다. 시끄러워. 범수는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다시 담뱃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그녀의 가장 치욕적인 곳 음부를 찢기 시작했다. 혜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범수는 멈추지 않았다. 담배 자국이 그녀의 음부 주변 곳곳에 새겨졌다. 혜수는 정신을 잃을 듯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요, 제발. 혜수의 애원에도 범수는 불 꺼진 담배를 문지르며 멈추지 않았다. 이제 알겠어. 네가 누구 여자인지. 범수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짓밟았다. 혜수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온몸에 담배 자국과 상처들로 도배됐다. 범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공허함이었다. 그는 무엇을 한 것일까? 자신이 짐승이 된 것 같았다. 범수는 방을 나갔다.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담배를 피우려 했지만 라이터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방에서는 혜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범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아내를 때리고 담배를 지지고 학대했다고.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인가? 밤이 깊어갔다. 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범수는 밖에서 밤을 새웠다. 잠들 수 없었다. 아내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살타는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듯하다. 새벽녘 범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부부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해수를 평생 옆에 두고 자신이 한 일을 상기시킬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복수이자 동시에 자기 처벌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다. 그러나 범수의 집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폭력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범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그는 방 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해수의 옷들도 화장품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짧은 한마디. 범수는 쪽지를 구겨 쥐었다. 그러다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역시 비어 있었다. 미선이와 작은 딸의 옷가지들도 모두 사라졌다. 학용품도 인형도 모든 것이. 범수는 주저앉았다. 해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것이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은 상태였다. 친구 집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을까? 그는 해수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와이프를 그렇게 대했으면서 찾으려고 하세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범수는 전화를 끊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자신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범수는 해수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다 말았다. 신고하면 자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범수는 포기했다. 아내와 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범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마셨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빈집의 정적을 견디기 위해. 그러나 점점 양이 늘어났다. 아침에도 마시고 낮에도 마셨다. 일을 할 수 없었다. 미싱을 돌리려 해도 손이 떨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일감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하루하루를 술로 보냈다. 저축해둔 돈이 조금 있었다. 공장을 팔기 전 모아둔 돈이었다. 범수는 그것으로 술을 샀다. 소주와 막걸리 무엇이든 좋았다. 취할 수만 있다면. 동네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았다. 수군거렸다. 저 사람 완전히 폐인됐네. 여자 때려서 쫓아냈다더니. 쯧쯧 불쌍하긴.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범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는 술에 취해 하루를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술을 마셨다. 방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빈 소주병들이 곳곳에 굴러다녔다. 설거지는 쌓여갔다. 빨래는 하지 않았다. 씻지도 않았다. 머리는 떡이 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다. 1990년 겨울이 지나고 1991년 봄이 왔다. 범수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저축은 바닥났다. 그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미싱까지. 그렇게 구한 돈으로 또 술을 샀다. 어느 날 범철이 찾아왔다. 동생은 형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형, 이게 무슨 꼴이야? 범수는 술에 취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철아, 술 좀 사줘. 형, 정신 차려. 이러다 죽어. 범철은 형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러나 범수는 축 늘어져 있었다. 범철은 한숨을 쉬며 형을 씻기고 밥을 먹였다.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범수는 멍하니 듣고 있었다. 간경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는 걸까? 죽으면 더 이상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걸까? 범철은 형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며칠 동안 감시하며 술을 못 마시게 했다. 범수는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손이 떨렸고 땀이 흘렀고 환각이 보였다. 일주일 뒤 범수는 조금 나아졌다. 정신이 돌아왔다. 범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형수님은 어디 계셔? 범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범철은 계속 물었다. 형,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범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영종도 투자, 해수에게 가한 폭력,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것. 범철은 충격을 받았다. 형, 왜 그랬어? 형수님한테 그렇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으로 울었다. 해수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범철은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동생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범수는 범철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술은 끊었다. 아니, 끊으려 노력했다.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양은 줄였다.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 그 정도는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다. 미싱은 다 팔아버렸으니 다른 일을 해야 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주유소에서 일했다. 무엇이든 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살아야 했다. 그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술로 망가진 간 때문에 쉽게 피곤해졌다. 힘든 일을 오래 할 수 없었다. 고용주들은 불평했다. 범수는 자주 일자리를 잃었다.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났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 범수는 알 수 없었다. 1992년 가을, 범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데 작은 방이면 충분했다. 월세는 20만 원. 그것도 내기 빠듯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범수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아나운서가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정부는 오늘 영종도 일대의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매립하여? 범수는 귀를 기울였다. 영종도. 자신이 땅을 산 그곳이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개발 예정 지역, 보상 계획, 향후 일정. 범수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다.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개발 지역을 표시한 지도였다. 범수는 숨을 죽이고 지도를 살펴보았다. 자신이 산 땅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은 개발 지역 바로 인근이었다. 공항 부지는 아니었지만 개발 계획 인접 지역이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그 쓸모없다던 땅이? 다음 날 아침 일찍 범수는 구청으로 달려갔다. 영종도 개발 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범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개발 계획도가 있었다. 빨간 선으로 공항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주황색으로 주변 개발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위치를 찾았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갔다. 그리고 찾았다. 그의 땅은 주황색 지역 바로 옆에 있었다.
개발 지역은 아니었지만 바로 인근이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수가 물었다. 공무원이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여기요? 직접적인 개발 대상은 아니지만 공항 인근이니까 나중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수의 가슴이 뛰었다. 그의 땅은 보상 대상은 아니었다. 인근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이 지역은 평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될 것 같은데요. 범수는 계산했다. 3,000평. 평당 50만 원이면 15억. 100만 원이면 30억. 그는 숨이 막혔다. 서둘러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여전히 범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영종도 3,000평. 법무사는 축하한다며 웃었다. 대박 나셨네요. 이제 영종도 땅 가진 사람들 다 부자 됐어요. 범수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1억 3천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했던 그 투자가 사실은 대박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길거리에 섰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웃음이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다가 점점 커졌다. 그는 길거리에서 혼자 크게 웃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범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계속 웃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범수의 땅은 토지 수용에서 제외되었지만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다. 1993년 초부터 보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영종도 일대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범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3,000평 중 1,000평을 개발업체에게 먼저 매각하기로 했다. 마침 인근 토지를 사들이는 개발업체가 있었다. 그들은 범수의 땅 중 1,000평을 평당 12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총 12억 원이었다. 계약이 체결되고 범수의 계좌에 12억 원이 입금되었다. 생전 처음 보는 숫자였다.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멍했다. 돈이 생기자 모든 것이 변했다. 범수는 차를 구입했다. 봉식이 타던 바로 그 차종이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 같기도 하고 자학 같기도 한 감정이었다. 1995년 어느 날 범수는 사업차 거래처를 방문하던 중 우연히 봉식을 마주쳤다. 서울 동대문 시장이었다. 봉식은 범수를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봉식은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그러나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그는 범수가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범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봉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전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형을 힘들게 했다고. 범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봉식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범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봉식은 그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다. 범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그날 저녁 범수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공구함을 발견했다. 공장 시절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연장들과 함께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있었다. 16개의 테이프. 해수와 봉식의 통화를 녹음한 것들이었다. 범수는 그것들을 꺼내 손에 들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세월의 발에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테이프 한 개를 꺼내 옛날 라디오 카세트에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다 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고 생기 넘치던, 그러나 절망적이던 그 시절의 목소리. 그녀는 봉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 도망가고 싶다고. 범수는 테이프를 멈췄다. 그리고 모든 테이프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는 그것들을 들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으로 갔다. 밤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봉투를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 넣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이상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무언가가 끝난 것 같았다. 증거들을 버림으로써 과거의 일부를 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었다. 테이프를 버린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2005년, 정부는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 계획이었다. 영종도 제2개발이라고 불렸다.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범수의 2,000평은 바로 그 하늘도시 개발구역 인근에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개발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부동산을 방문하고 범수는 너무 놀라 숨이 막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말인가요? 네. 영종도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공항도 있고 경제 자유구역도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범수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던 그 땅이 이제 몇백억이 되다니? 범수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2016년 봄, 범수의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범수는 그녀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빠, 미선이었다. 큰딸 미선이. 이제 40이 넘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범수는 얼어붙었다. 26년 만이다. 1990년 혜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다. 미선아. 범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찾아왔니? 그냥 왔어요, 그냥. 미선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범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알아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완전히 냉정하지는 않았다. 어딘가 떨림이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범수가 물었다. 미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범수는 충격을 받았다. 혜수가 죽었다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선이는 계속 말했다. 암이었어요? 차궁암? 수술했지만 결국 어디 계셔? 파주 공원묘지요.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혜수는 죽었다. 자신이 폭행하고 쫓아냈던 여자.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아빠는 부자가 되셨다면서요? 미선이가 물었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종도 땅. 어떻게 알았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영종도 땅을 샀다가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요. 범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혜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엄마는 나를 원망했니? 미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선이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요? 범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난 때문이었을까? 배신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자신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일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둘은 한참을 울었다. 26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은 없었다. 다만 슬픔과 후회만 있었다. 미선이는 동생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다. 아이도 둘 있었다. 범수의 손자들이었다. 작은 애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 범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동생이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범수는 이해했다. 당연했다. 자신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래, 괜찮아.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 미선이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동생 애들이에요. 할아버지 손자들. 범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범수는 눈물이 흘렀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아빠,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 당연해. 하지만 그래도 아빠니까 가끔은 올게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용서받을 수 없어도 적어도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선이는 일어섰다. 가야 할 시간이었다. 범수는 그녀를 배웅하며 물었다. 미선아, 나한테 필요한 거 있니? 돈이라도. 됐어요. 미선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아빠, 돈 필요 없어요. 범수는 이해했다. 딸은 자신의 돈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그랬다. 범수가 혜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 알았어. 미선이는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았다. 아빠, 건강하세요? 너도. 문이 닫혔다. 범수는 홀로 남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자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26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담배로 그녀의 몸을 찢이던 그 밤, 그녀의 비명 소리와 눈물. 미선이가 처음 찾아온 후 그녀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다. 범수는 기뻤다. 26년 만에 돌아온 딸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감사했다. 그러나 돈이 필요 없다던 처음과 달리 딸에게 점차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딸은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빠,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정도요. 범수는 주저없이 주었다. 딸이 필요하다는데 어찌 안 주겠는가. 그러나 한 달 뒤 미선은 또 왔다. 아빠, 사업이 좀 힘들어서 5억만 더. 범수는 또 주었다. 그리고 2달 뒤 또 왔다. 아빠, 이번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투자 기회가 있는데 20억만. 범수는 이번에도 주었다. 증여세를 제외하고 총 35억. 1년도 안 되어 딸에게 준 돈이었다. 2017년 작은 딸 지혜도 찾아왔다. 33년 만에 재회였다. 범수는 감격했다. 그러나 지혜가 온 이유도 비슷했다. 아버지, 부산에서 가게를 하는데 확장하려고요. 혹시 얼마? 15억이요. 범수는 주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혜가 또 왔다. 아버지,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좀 있어요? 10억만? 범수는 주었다. 두 딸에게 준 돈이 어느새 60억이 넘어갔다.
어차피 딸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마음먹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2018년 범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 미선이가 또 왔다. 이번에는 30억을 요구했다. 아빠,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미선아, 그 사업은 어떻게 됐니? 네? 어떤 사업이요? 작년에 시작한다던 그 사업. 10억 줬잖아. 미선이는 잠시 당황했다. 그러다 얼버무렸다. 아, 그거요. 잘 안 돼서 접었어요. 그럼 그 돈은? 손실 봤어요? 범수는 의심이 들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고 또 돈을 달라고? 그는 사람을 고용해 조사를 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왔다. 미선이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다. 돈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가게 확장도 남편 빚도 거짓이었다. 범수는 미선이를 불렀다. 조사 결과를 보여줬다. 이게 뭐니? 미선이는 창백해졌다. 그러나 곧 태도가 바뀌었다. 죄책감 대신 오히려 당당함이 나타났다. 그래요? 거짓말했어요? 왜 그랬니? 왜긴요? 어머니한테 한 짓 생각해봤어요? 그 보상이에요. 범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선이는 계속했다. 30년 넘게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주신 상처 안고 살다 돌아가셨고,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짓말까지. 거짓말?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킨다고 하고선 어머니를 때리고 쫓아낸 거?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선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50억 준비해 두세요. 문이 쾅 닫혔다. 범수는 혼자 남았다. 범수는 더 깊이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딸들 뒤에 혜수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혜수가 살아있었다. 2011년에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딸들을 조종해 범수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흥신소를 통해 가져온 사진들 속에는 혜수가 딸들과 만나는 모습과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범수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배신, 또다시 배신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된 배신. 그는 혜수를 찾아갔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범수가 준 돈으로 산 아파트가 틀림없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혜수가 서 있었다. 33년 만이었다.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원망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당신, 살아있었구나. 들어와. 혜수의 거실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범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 뭘? 죽은 척하고 애들 시켜서 돈 뜯어내고. 혜수는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그 이후로 난 아직 혼자 살고 있어. 그래도 나한테 담배불로 찢은 놈이 그래도라고 말해요? 범수는 할 말이 없었다. 혜수는 계속했다. 33년 전 그날 밤 알몸으로 골목에 내쫓긴 거 기억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수치심이 어떤 건지 알아요?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내쫓은 건 아니잖아. 미안하다고? 내쫓은 거 아니라고? 그럼 거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평생 그러고 살라고 애들 키우면서. 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부자가 됐죠? 영종도 땅으로. 몇백억 아니 1000억 넘는 거 아냐? 그 돈 다 당신 혼자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운이었어요? 그냥 운. 그 운으로 번 돈,
일부라도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고생한 보상으로. 범수는 고개를 들어 해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33년이 지났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 해수는 잠시 침묵했다. 미선이는 내 편이에요? 얘는 그날 밤을 기억해요? 엄마가 알몸으로 쫓겨나는 걸 봤어요? 평생 잊을 수 없대요. 지혜는 잘 모르죠.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범수는 한숨을 쉬었다. 딸들은 피해자였다. 해수와 자신의 갈등 사이에서 찢긴 피해자들. 범수는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해수가 뒤에서 말했다. 다음 달에 미선이가 또 갈 거예요? 100억 준비해 두세요. 범수는 멈춰 섰다. 분노가 치밀었다. 돌아서서 해수를 노려보았다.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남자? 당신 때문에 남자 못 만나. 담배로 어딜 찢었는지 몰라서 그래. 범수는 주먹을 쥐었다. 떨렸다. 때리고 싶었다. 또다시. 그러나 참았다. 그랬다가는 3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한테는 얼마나 더 뜯어갈 거야? 다 가져갈 때까지요. 해수는 차갑게 웃었다. 다 가져갈 거예요?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길 거예요? 범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났다.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의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와 범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까? 그러나 소용없을 것이다. 딸들이 돈을 달라고 했고 자신이 준 것이다. 강요도 없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지만 법은 도덕을 다 다루지 못한다. 범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해수는 33년을 기다렸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있다. 범수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범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보호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딸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변호사는 간단하게 말했다. 하지만요? 그럼 애들이 나를 더 미워할 텐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미워하고 있습니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랬다. 미선이는 돈을 받으면서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봤다. 지혜는 아예 눈도 안 마주쳤다. 그리고 선생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제게 말씀하신 일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부인께 한 행동,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범수는 침묵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영종도 투자도 내 능력이 아니었으니 운으로 번 돈을 운명이 다시 가져가는 세상, 그 중심에 해수가 있다. 범수는 사무실을 나왔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변호사 말이 맞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 해수를 폭행한 것, 쫓아낸 것, 그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종도 돈도 사실 자신의 운은 아니었다. 해수의 불륜으로 만들어진 운이었다. 부풀려진 운 또한 봉식의 꼬임에 넘어가 산 땅이 우연히 개발된 것뿐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운이 오고 때로는 벌이 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 세상이 멈췄다. 범수는 집에 갇혀 지냈다. 딸들은 계속 찾아왔다.
마스크를 쓰고 돈을 달라고 한다. 범수는 이제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줬다, 달라는 대로. 숫자가 커졌지만 상관없었다. 동생 범철이 찾아와 말렸다. 형, 왜 그래요? 저항을 해야지. 소용없어. 형, 철아,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벌 받는 거야. 무슨 벌이요? 혜수한테 한 짓. 그 벌. 범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형은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다. 범수는 생각했다. 혜수가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다시 가난해질까? 그래도 상관없었다. 처음부터 자기 돈이 아니었으니까. 운이 줬다가 운이 가져가는 것. 자연의 이치, 세상의 법칙인가. 2023년 여름, 범수는 혜수를 다시 만났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할 말이 있었다. 혜수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았다. 범수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혜수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 머지않아 죽을 것 같아. 간암이 재발했어. 의사가 1년이라고 했어. 혜수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동정도 슬픔도 없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범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날 밤 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담배로 지진 것, 알몸으로 쫓아낸 것.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죽어도. 알아.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혜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은 돈 다 가져가 다. 애들 이름으로 가져가. 나한테는 필요 없어.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범수는 일어섰다. 잘 살아. 건강하게. 그리고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우리는 서로한테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어. 범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혜수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범수는 본격적으로 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남은 재산 전부를 딸들에게.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다.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후련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었다. 돈 문제는 해결됐다. 범철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동생은 형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형, 많이 아파 보여요? 응.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형, 후회돼요? 인생이? 범수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반반이야.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가 후회돼요? 혜수한테 한 짓 그게 제일 후회돼. 그것만 안 했어도. 범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범철이 물었다. 후회 안 되는 건요? 영종도 투자 그건 잘한 것 같아. 비록 내 능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이라도 따라준 게 어디야? 형, 범철아, 너는 내가 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돈 때문에 가족 잃지 마. 알겠어요, 형. 가을이 되고 범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는 상태였다. 의사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한다. 딸 미선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지혜는 오지 않았다. 미선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아빠, 왔니? 유언장 얘기 들었어요? 왜?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다 주고.
범수는 미소 지었다. 힘이 없는 미소였다. 너희 거니까. 아빠 건데요? 아니야,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어. 그냥 얻은 거지. 그걸 너희한테 주는 거야.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뜯어간 거. 괜찮아.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래도 범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미선아, 엄마 잘 모셔 나 대신. 그리고 지혜도 잘 챙겨줘. 동생이니까. 네. 행복하게 살아.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미선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다. 범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이렇게라도 와줘서. 범수는 10월 어느 비 오는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혼자였다. 딸들도 동생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미선과 지혜, 범철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왔다. 혜수는 끝내 오지 않았다. 범수는 공원묘지에 묻혔다. 다음 해봄 혜수는 딸들도 모르게 혼자 범수를 찾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았다. 당신 죽었구나. 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도 잘못했고 우리 서로 끝내 용서를 못했네.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래도 돈은 고마워. 딸들이 잘 쓸 거야. 혜수는 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우리는 서로한테 독이었어. 그녀는 묘지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범수와 혜수는 그렇게 끝이 났다. 화해 없이 용서 없이. 다만 인생의 종점만 있었다. 그들이 없는 세상은 무심히 다시 돌아간다. 인간은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잔인한 비극이 도착하고 때로는 아이러니가 난무한 채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